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억대 연봉을 제시하며 복직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한국 산골 마을에 정착한 미군 여장교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것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아이까지 낳으며 완전히 한국인이 된 이야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조국을 버리고 한국을 택했을까요? 15년간의 군 생활을 포기하고 불명예 전역이라는 억울함을 안고 낯선 땅에 온 한 여성이 어떻게 진정한 가족을 만났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저는 레이첼 맥켄지입니다. 미 육군 공병대에서 대위로 복무하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임무를 수행했죠. 어머니가 한국분이셨지만 제가 3살 때 돌아가셔서 한국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독일계 미국인이었고 저는 전형적인 미국 군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군인으로서 저는 나름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았고 진급도 순조로웠죠. 약혼자 마이클과의 결혼도 앞두고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상관인 존슨 중령이 군납업체와 손잡고 비리를 저지르는 걸 목격했거든요. 수십억 원 규모의 장비 구매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는 현장을 봤습니다. 처음엔 못 본 척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양심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장병들의 안전장비를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상부에 고발했습니다. 맥켄지 대위,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내 미래를 위해서 말이야. 존슨 중령이 저를 불러서 은근히 협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서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제가 모함을 받았어요. 존슨 중령과 그 일당들이 증거를 조작해서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죠. 갑자기 제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누명을 썼어요. 군사법정에서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레이, 너 때문에 내 미래까지 망칠 순 없어. 약혼자였던 마이클이 차갑게 말하며 저를 떠났어요. 함께 꿈꿔왔던 결혼식장 예약도 모두 취소됐죠. 동료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15년간 바친 군 생활이 한순간에 끝났어요. 연금도 없고 명예도 잃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죠. 그때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에 전라북도 무주군이라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로 쓴 편지였는데 읽을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고향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갈 곳 없던 저는 무작정 한국행 비행기 표를 샀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찾아보자는 심정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한국어 한마디 못하는 채로 무주까지 가는 것부터가 모험이었어요. 몇 번의 갈아타기 끝에 드디어 무주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의 생가라고 추정되는 낡은 집을 찾았어요. 마을 어르신에게 편지를 보여드리니 아시더라고요. 이미 폐가 상태였지만 머물 곳이 없던 저는 그곳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전기도 나가고 물도 안 나오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군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 불편함은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좋았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군인 시절 습관이 몸에 밴 거죠. 뒷산을 뛰어 올라가고 팔굽혀펴기를 했어요. 무전기랑 응급키트도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마을 사람들 눈에는 제가 상당히 수상해 보였나 봅니다. 저 외국 여자 뭘 하는 거지? 새벽마다 산에 올라가서 뭔가 하던데. 무전기까지 가지고 다니네. 간첩 아닌가? 마을 부녀회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저 혼자 있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죠. 며칠 후 마을 이장님이 직접 저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여기 왜 오셨어요? 관광객인가요? 저는 어머니 사진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한국말을 못하니까 몸짓으로만 설명했죠. 가슴을 가리키며 어머니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이장님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이분 영희 씨 아니야? 30년 전에 미국 간 영희 씨 맞네? 정말 영희 씨 딸이야? 그제서야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을 사람들과는 거리가 있었어요.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한 달째 마을에서 혼자 지내고 있을 때였어요.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하루 종일 비가 내리더니 이틀째부터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마을로 들어오는 유일한 도로가 산사태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전화도 안 터지고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마을 아래쪽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범람하기 시작한 거였죠. 이러다가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겠어. 이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을 청년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했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포클레인도 못 들어오고 전문가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떻게 하죠? 이대로 가면 큰일 나겠는데요. 김철수 씨가 답답해하며 말했어요. 그때 저는 군 복무 시절 배운 야전 공병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홍수 때문에 기지가 위험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배운 응급 배수 기술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급하게 종이를 가져와서 배수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어디에 자갈을 깔고 어떻게 물길을 돌려야 하는지 상세히 적었죠. 영어로 적었지만 그림으로 설명했어요. 이거 진짜 되겠어요? 김철수 씨가 의심스러워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보자. 이대로 있으면 더 위험해. 이장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저는 앞장서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삽을 들고 배수로를 파기 시작했어요. 마을 청년들도 하나둘 합류했습니다. 3일 동안 밤낮 없이 작업했어요. 저는 12시간씩 계속 일했죠.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밥을 싸와 주시고 할아버지들이 응원해 주셨어요. 저 외국 여자 진짜 대단하네.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잖아. 마침내 새로운 배수로가 완성됐습니다. 물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범람하던 물이 새로 만든 배수로로 빠져나갔어요. 와, 정말 됐네. 물이 빠지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여자 진짜 군인이었구나. 간첩이 아니라 구세주였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홍수 사건 이후 마을에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할머니들이 김치를 가져다 주시고 할아버지들이 막걸리를 권하셨습니다. 아직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죠. 어느 날 밤 10시쯤이었어요. 갑자기 마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6살짜리 지훈이가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예요. 폐렴 기운이 있던 아이가 갑자기 악화된 상황이었어요. 지훈아, 지훈아. 아이 엄마 박미영 씨가 울면서 아이를 흔들고 있었어요. 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이나 걸리는데 밤중이라 차량 구하기도 어려웠어요. 설상가상으로 도로 사정도 좋지 않았죠. 119에 신고했지만 산골 마을이라 구급차가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어요. 박미영 씨가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언니, 도와주세요. 우리 지훈이가 숨을 못 쉬어요. 아이를 보니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어요. 기도가 막힌 상태 같았습니다. 저는 군 복무 중 응급의료 훈련을 받았거든요. 전투 중 부상자를 응급처치한 경험도 있었어요. 모두 물러서세요. 제가 영어로 말했지만 몸짓으로 사람들을 물러서게 했어요. 아이를 옆으로 눕히고 등을 리드미컬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 이물질을 확인했어요. 끈적한 가래 덩어리가 기도를 막고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소독해서 가래를 조심스럽게 제거했어요. 동시에 심폐소생술을 준비했죠. 다행히 가래가 나오면서 아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콜록 콜록. 지훈이가 크게 기침을 하더니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처음으로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울었어요. 박미영 씨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 지훈이가 어떻게 됐을지.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소별아, 이제 너도 우리 마을 딸이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에게 한국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그렇게 마을에 완전히 정착한 지 6개월쯤 됐을 때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민수라는 31살 남자였어요. 한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이었죠. 민수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마을에 와서 어르신들 건강 상담을 해드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지만 한의대 시험에 3년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한국어를 조금씩 배우고 있던 저는 어눌하게 대답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소별입니다. 소별 씨는 어떻게 이 마을에 오게 되셨어요? 민수 씨가 궁금해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어머니가 한국 분이었고 미국에서 힘든 일을 겪어서 어머니 고향에 왔다고 말이죠. 저도 요즘 힘들어요. 꿈이 있는데 계속 실패만 해서요. 민수 씨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꿈이 뭐예요? 제가 어눌한 한국말로 물어봤어요. 한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은데 시험에 계속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없어졌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해줬어요. 군인이었지만 억울하게 쫓겨났다고, 그래서 절망했다고요. 서로 상처받은 사람끼리 금세 공감할 수 있었죠. 민수 씨는 매주 마을에 와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혈압을 재고 건강 상담을 해드렸어요. 저도 함께 다니면서 도와드렸죠. 민수 씨와 함께 있으면서 한국어도 많이 늘었어요. 소별 씨는 정말 특별해요. 외국인인데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시고. 민수 씨가 고마워했어요. 저도 도움받았으니까요. 여기 사람들이 저를 받아주셔서 살 수 있어요. 어느 날 밤 마을 뒷산에서 별을 보고 있는데 민수 씨가 옆에 앉았어요. 소별 씨, 하늘의 별을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고향이요. 미국에서도 이런 별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는 별이 더 예뻐요. 왜 더 예쁜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서요. 같이 볼 사람이 있어서. 민수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별 씨, 당신이 여기 있어줘서 제가 숨 쉴 수 있었어요. 왜요? 저도 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시험에 계속 떨어지니까 아무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같이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덜 외로워요. 그때부터 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마을 일도 같이 도왔어요. 한국에 온 지 1년 2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저를 찾고 있다는 거였죠. 맥켄지 전 대위님, 서울까지 나와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서울로 갔어요. 알고 보니 제가 고발했던 존슨 중령의 비리가 결국 밝혀진 거였어요. 다른 내부 고발자들이 나타나면서 진실이 드러났죠. 맥켄지 대위, 정말 죄송합니다. 국방부 관계자가 정중하게 사과했어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존슨 중령과 그 일당들은 모두 구속됐어요. 당신은 완전히 무죄입니다. 1년 전에 억울함이 한순간에 풀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당신을 소령으로 진급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연봉도 기존의 3배로 올려드리죠. 펜타곤에서 직접 일할 기회도 드릴 수 있어요. 30일 내에 복귀 의사를 결정해주세요. 연봉만 해도 억 단위였어요. 군인으로서는 꿈 같은 제안이었죠. 명예도 회복하고 출세도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서울에서 무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1년 전에 저라면 당장 미국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민수 씨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축하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는군요. 민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야 뭐. 당연히 가셔야죠.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잖아요. 하지만 민수 씨 표정에서 아쉬움이 보였어요. 솔직히 말해주세요. 당신이 미국에 가도 여기 사람들은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저도 잊지 않을 거고요. 이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소별아, 좋은 기회네. 하지만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쎄. 고향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는 곳이야. 30일 동안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밤마다 뒷산에 올라가서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일째 되는 날 저는 결심했어요. 미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제안을 거절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확실해요.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리고 바로 한국 귀화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출입국 관리소 직원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시겠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귀화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도와주셨어요. 할머니들이 매일 와서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고 할아버지들이 한국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셨죠. 소별아, 세종대왕이 누군지 아니? 조선시대 임금님이에요. 그래, 잘했어. 그럼 김치는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 매일이 공부였어요.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니까 힘들지 않았어요. 면접 날이 됐어요. 면접관이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십니까? 미국이 제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이었다면 한국은 제 마음이 머무는 나라예요. 여기서 진짜 가족을 만났거든요. 가족이요? 네, 마을 사람들이 제 가족이에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 나라를 사랑하게 됐어요. 드디어 귀화가 승인됐어요. 새로운 이름은 한소별로 정했습니다. 마을 할머니가 지어주신 그 이름이었죠. 주민등록증을 받던 날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할머니들이 떡을 해주시고 할아버지들이 축배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딸이 됐네. 박미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한소별, 한소별. 이름도 참 예쁘다. 마을 사람들이 제 새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제가 귀화한 지 3개월 후 민수 씨가 드디어 한의대에 합격했어요. 4번째 도전 끝에 이룬 결과였죠. 소별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해줘서 할 수 있었어요. 민수 씨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소별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평생 당신을 지켜드리고 싶어요. 네, 좋아요. 저도 민수 씨와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마을 한옥에서 전통 혼례를 올리기로 했어요. 마을에서는 처음 있는 국제 결혼이었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셨어요. 결혼식 당일 저는 빨간 한복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소별아, 정말 예쁘다. 우리 딸 같아. 할머니들이 화장을 도와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전통 혼례에서 큰 절을 올릴 때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민수 씨 부모님께 절을 올리며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우리 며느리 됐으니까 이제 가족이야. 고생 많았구나.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마을 잔치가 벌어졌어요. 할아버지들이 농악을 치시고 할머니들이 춤을 추셨습니다. 저도 같이 어깨춤을 췄어요. 소별아,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 이장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결혼 3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임신을 한 거예요. 정말이에요? 민수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정말이에요.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민수 씨가 저를 들어 올리며 빙글빙글 돌렸어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거네요.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셨어요. 이 아기가 우리 마을 희망이야. 소별이가 낳은 아기니까 우리 마을 보물이지. 할머니들이 태교에 좋다고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할아버지들이 아기 옷을 사다 주셨어요. 임신 5개월쯤 됐을 때 배가 많이 나왔어요. 민수 씨가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기야, 빨리 나와서 아빠를 만나자. 어느 날 민수 씨가 물어봤어요. 소별 씨, 후회하지 않아요? 미국에 있었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을 텐데. 전혀 후회 안 해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여기 있으니까요. 지금 저는 임신 8개월입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국인이 될 거예요. 저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커서 물어볼 거예요. 엄마는 왜 미국을 떠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줄 거예요. 엄마는 사랑받는 곳에 머물렀단다. 그게 진짜 조국이야. 미국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진짜 가족을 만난 곳은 한국이었어요. 저를 필요로 하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제 조국입니다. 이제 저는 한소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리고 곧 한국 아이의 엄마가 될 거예요. 마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소별아, 네가 우리 마을에 와줘서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도 더 행복해졌어.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받아주셔서. 민수 씨와 함께 뒷산에 올라가서 마을을 내려다볼 때가 있어요. 작은 시골 마을이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보, 우리 아기 이름 뭐로 할까요? 글쎄요.
할머니들이 지어주시면 어떨까요? 어제 꿈을 꿨어요. 하얀 한복 입은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별아, 잘했어. 엄마가 못다한 일을 내가 해줘서 고마워. 꿈에서 깨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가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가끔 조국이 어디인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확실히 알겠어요. 조국은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곳입니다.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애국가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이 모든 게 진짜예요. 억지로 만든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곧 태어날 우리 아기에게 자랑스럽게 말해줄 거예요. 너의 엄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선택했단다. 바로 대한민국이야. 저는 한소별입니다. 미국에서 온 한국인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제가 선택한 인생이고 제가 찾은 진짜 행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한국 특전사 출신 한도윤입니다. 6년 전 남미 아마존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때 저는 다국적 특수부대 생존 훈련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깊은 정글 속에서 한 여인을 만났죠. 처음엔 그냥 원주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아마존 부족의 족장 딸이었습니다. 그것도 활을 다루는 최고의 여전사였죠.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만약 그때 제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인과 저 사이에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달랐거든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처음 만났던 그날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2019년 3월이었어요. 남미 아마존에서 열린 다국적 특수부대 생존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한국,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특수부대가 함께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죠. 훈련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정찰 임무를 맡아 혼자 밀림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GPS도 제대로 안 잡히는 곳이었죠. 나무들이 하늘을 다 가려서 햇빛도 거의 안 들어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특전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면 알 거예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 느낌 말이에요. 조용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그 직감은 틀린 적이 없거든요. 몇 걸음 더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나뭇가지 사이로 뭔가 번쩍이는 게 보였죠.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어요. 그런데 제 머리 위로 화살이 슝 하고 지나갔습니다. 뭐야? 소리를 지르며 총을 꺼내 들었어요. 그때 나무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사슴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화려한 깃털을 머리에 단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활을 제게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정말 쏠 것 같았거든요. 여긴 우리 영혼의 땅이다. 그 여인이 말했어요. 스페인어였는데 저도 조금은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한국 군인이야. 훈련 중이었어. 제가 손을 들며 말했죠. 하지만 그 여인은 활 시위를 더 당겼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총을 들고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저는 천천히 총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나는 적이 아니야. 그렇게 말하니까 그 여인이 조금 경계를 풀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활은 겨누고 있었죠. 당신은 누구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여인은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이 땅의 수호자다. 그 말투가 참 당당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여인한테서 적대감보다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뭐랄까, 호기심 같은 거요. 훈련이면 왜 우리 땅에서 해? 미안해요. 몰랐어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천천히 활을 내렸습니다. 그때 처음 그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구릿빛 피부에 까만 머리카락, 그리고 강인한 눈빛. 정말 여전사 같았어요. 다음엔 조심해. 그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사라졌습니다. 마치 바람처럼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뭔가 특별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서. 경비를 서던 동료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급히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의무 텐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누군가 무릎을 꿇고 있었죠. 가까이 가서 보니 낮에 만났던 그 여인이었어요. 이 사람이 의무 텐트에서 약을 훔치려고 했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잠깐 이 사람 말 좀 들어보자. 제가 나서서 말했어요. 그러자 그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제발.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생이? 고열이 3일째예요. 우리는 병원에 갈 수 없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부족민들은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 약이 필요해? 해열제. 그리고 항생제. 그 여인이 간절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의무병한테 가서 말했어요. 약 좀 줄 수 없을까? 규정상 안 돼요. 부대 물품이라서요. 그럼 내 돈으로 살게. 제가 지갑을 꺼냈어요. 그때 그 여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괜찮아요. 사람 목숨이 더 중요하죠. 결국 제 돈으로 약을 샀어요. 그 여인한테 건네주면서 물어봤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칼리나예요. 카라자 부족이. 족장 딸입니다. 족장 딸이라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그럼 진짜 부족의 공주였다는 거잖아요. 저는 한도윤이에요. 도윤. 칼리나가 제 이름을 따라 말했어요. 발음이 좀 어색했지만 정겨웠어요.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칼리나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다시 정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계속 칼리나 생각이 났거든요. 자존심이 강해 보이는데 동생을 위해서는 무릎까지 꿇었던 그 모습이요. 이틀 후였어요. 저는 또 정찰을 나갔습니다. 사실 칼리나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해서였죠. 강가에 앉아서 물을 마시고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도윤. 돌아보니 칼리나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활을 들고 있지 않았죠. 동생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칼리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행이네요. 보답을 하고 싶어요. 보답은 필요 없어요. 우리 부족은 받은 은혜를 반드시 갚아요. 칼리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보더라고요. 이 식물 봐요. 칼리나가 나뭇잎을 하나 따서 보여줬어요. 이건 먹을 수 있어요. 배고플 때 씹으면 힘이 나죠. 정말요? 제가 신기해하니까 칼리나가 또 다른 풀을 가리켰어요. 저건 상처에 좋아요. 즙을 내서 바르면 금세 나아요. 그렇게 칼리나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어떤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지, 독이 있는 벌레는 어떻게 구별하는지. 칼리나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죠. 할머니가요? 네. 우리 부족의 지혜를 물려받는 사람이에요. 그때 저도 칼리나한테 뭔가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저도 칼리나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제가 일어나서 태권도 동작을 보여줬어요.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발차기까지요. 칼리나가 눈을 반짝이며 봤어요. 우와, 정말 멋있어요. 해보실래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렇게 저는 칼리나한테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칼리나는 정말 운동신경이 좋았어요. 몇 번 해보더니 금세 따라했거든요. 칼리나는 정말 대단해요. 도윤도 멋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강해요? 아니에요. 저는 특별히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날부터 저희는 자주 만났어요. 물론 비밀스럽게요. 칼리나는 저한테 정글 생활을 가르쳐주고 저는 칼리나한테 태권도와 구조 기술을 알려줬죠. 그런데 날이 갈수록 칼리나한테 다른 감정이 생겼어요. 처음엔 고마움이었는데 점점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칼리나, 저한테 부족 이야기 좀 해줄래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땅의 정령과 함께 살았어요.
나무도, 강물도 모든 게 살아있다고 믿어요. 정령이요? 네.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들이에요. 칼리나의 눈빛이 경건해졌어요. 정말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도 비슷해요. 우리도 조상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을 존중하죠. 그 말을 들은 칼리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마음이 통하는 거네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훈련이 끝나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칼리나가 저한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도윤, 내일 밤 우리 부족 축제가 있어요. 축제요? 영혼의 밤이라고 해요. 1년에 한 번 조상들과 소통하는 날이죠. 그런 중요한 날에 제가 가도 될까요? 족장님께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도와준 고마운 분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칼리나가 저를 부족에 소개했다는데요. 다음 날 밤 칼리나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려한 깃털 장식과 구슬 목걸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칼리나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도윤도 우리 옷을 입어보세요. 칼리나가 준비해온 부족 의상을 건네줬어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조끼와 바지였죠. 부족 마을에 도착하니 정말 신비로웠어요. 큰 모닥불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북소리가 쿵쿵 울렸거든요. 저분이 우리 족장님이에요. 칼리나가 가리킨 사람은 위험 있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칼리나와 눈빛이 비슷했죠. 족장님이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셨어요. 딸을 도와준 고마운 친구군요.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제가 정중히 인사했어요. 족장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오늘 밤 우리와 함께 춤춰요. 축제가 시작됐어요. 북소리에 맞춰 사람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칼리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함께 춰요. 저는 춤을 잘 못해요. 괜찮아요. 마음으로 추는 거예요. 그렇게 저희는 불꽃 주위에서 춤을 췄어요. 북소리가 점점 빨라지고 사람들의 함성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점점 몸이 리듬에 맞춰지더라고요. 마치 정말로 정령이 저를 이끄는 것 같았어요. 칼리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직 저희 둘만 있는 것 같았어요. 축제가 끝나고 칼리나가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강가였는데 달빛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윤, 저한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칼리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칼리나한테 할 말이 있어요. 먼저 할게요. 저는 도윤이 좋아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칼리나를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니 칼리나가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달빛 아래서 저희는 첫 키스를 했어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며칠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도윤 대위 상부에서 연락 왔어요. 통신병이 저를 불렀어요. 네, 뭔데요? 대위님이 원주민과 접촉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그 말을 듣고 식은땀이 났어요. 그래서요? 즉시 본국으로 복귀 명령입니다. 언제요? 내일 아침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칼리나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밤 칼리나를 만났어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죠. 칼리나, 저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갑자기요? 왜요? 명령이에요. 거부할 수 없어요. 칼리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제 다시 올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힘들 거예요. 칼리나가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저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부족 원로들이 화를 내셨어요. 외부인과 너무 가까워졌다고요. 그래서요? 추방당할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더 가슴이 아팠어요. 저 때문에 칼리나가 고생하고 있었던 거죠. 미안해요, 칼리나. 제가 조심스럽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후회하지 않아요. 칼리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도윤을 사랑한 건 제 삶의 자부심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저도 칼리나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아침까지 함께 있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시간이었거든요. 아침이 되어 헬기가 왔을 때 칼리나가 저를 배웅하러 왔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말했죠. 헬기가 떠오르면서 칼리나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후 6개월이 지났어요. 매일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칼리나 생각에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랄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UN 원주민 문화포럼이 열립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칼리나도 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바로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참가자 명단을 보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칼리나 카라자, 아마존 카라자 부족 대표.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칼리나가 한국에 온다는 거잖아요. 포럼이 열리는 날 저는 코엑스에 갔어요. 혹시 칼리나를 볼 수 있을까 해서요. 행사장에 들어가서 둘러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봤습니다. 무대 위에서 발표하고 있는 칼리나를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부족의 문화를 소개하고 있었죠. 발표가 끝나고 칼리나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다가갔습니다. 칼리나. 칼리나가 돌아봤어요. 그리고 저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윤? 정말 도윤이에요? 네, 저예요. 칼리나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어떻게 여기 있어요? 칼리나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왔어요. 정말 꿈 같아요. 그날부터 저는 칼리나한테 서울을 구경시켜줬어요. 명동, 인사동, 한강. 모든 곳이 칼리나한테는 신기했죠. 와, 이 빌딩들 정말 높아요. 명동 거리를 걸으며 칼리나가 감탄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저런 집에 살아요? 아니에요. 저런 건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칼리나가 생소한 단어를 되물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죠. 인사동에서는 한복을 입어봤어요. 칼리나가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예뻤습니다. 이 옷 정말 우아해요. 칼리나한테 정말 잘 어울려요. 한강에서는 치킨과 맥주를 먹었어요. 치맥이라고 하니까 칼리나가 신기해했죠. 한국 사람들은 강에서 이런 걸 먹어요? 네, 우리의 문화예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렇게 보낸 일주일이 꿈 같았어요. 하지만 칼리나는 곧 아마존으로 돌아가야 했죠. 저도 같이 갈 수 없을까요? 도윤은 한국에 있어야 해요.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칼리나가 놀라운 말을 했어요. 사실 저한테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무슨 제안이요? 한국 대학에서 문화인류학 연구원으로 일하자고 했어요. 정말요? 네. 1년 계약이에요.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칼리나와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칼리나가 한국에 머물게 되면서 저희 관계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었죠. 먼저 저는 군대를 전역하기로 했어요. 칼리나와 함께 하려면 자유로운 몸이 되어야 했거든요. 도윤, 저 때문에 군대를 그만두는 거 아니죠? 칼리나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원래 전역할 생각이었어요. 사실 반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칼리나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렇게 말했죠. 전역 후 저는 산불 특수진화대원이 됐어요. 특전사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칼리나는 서울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연구를 시작했어요. 한국어도 정말 빨리 늘었죠. 도윤아, 이 단어가 뭐야? 뭔데? 사랑해. 칼리나가 수줍게 말했어요. 한국어로 하니까 더 설렜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1년이 지나고 칼리나의 연구 계약이 연장됐어요.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도윤아, 나 한국 사람 되고 싶어. 정말요? 응. 한국이 너무 좋아. 그리고 도윤이도 있고. 그렇게 칼리나는 귀화 절차를 시작했어요. 정말 복잡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이름도 바꿔야 해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한국 이름을 갖고 싶어요. 그럼 뭐로 할까요? 한칼리나. 어때요? 정말 좋아요. 귀화 허가가 나온 날 칼리나가 울었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이에요. 축하해요, 한칼리나 씨. 제가 정중하게 인사하니까 칼리나가 웃으며 저를 때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프러포즈할 때가 왔습니다. 설악산으로 여행을 갔을 때였어요. 칼리나야. 응. 나랑 결혼해 줄래? 반지를 꺼내 보이니까 칼리나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정말이야. 네. 네. 물론이죠. 칼리나가 울면서 안겼어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결혼식은 한국 전통 혼례로 했어요. 칼리나가 한복을 입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칼리나 아버지인 족장님이 한국까지 오신 거예요. 딸을 잘 부탁합니다. 족장님이 절을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평생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답례했죠. 혼례식에서는 한국 전통과 아마존 전통이 만났어요. 패백도 드리고 부족 축복 의식도 했거든요. 정말 특별한 결혼식이었어요. 결혼 후 저희는 춘천에 정착했어요.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다고 칼리나가 말했거든요. 여긴 정말 아마존 같아요. 소양호를 보며 칼리나가 말했어요. 그래요? 응. 물도 맑고 공기도 좋아. 춘천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저는 강원도 산불진화대에서 일하고 칼리나는 온라인으로 연구를 계속했죠. 그리고 1년 후 더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도윤아. 왜?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요? 칼리나가 임신 테스트기를 보여줬어요. 두 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죠. 우와, 정말이에요? 저도 너무 기뻐서 칼리나를 안고 돌았어요. 10개월 후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한무리로 지었죠. 무리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마존어로는 생명을 의미하죠. 칼리나가 설명했어요. 아, 정말 좋은 이름이네요. 무리는 정말 건강하게 자랐어요. 한국 문화와 아마존 문화를 모두 배우며 자랐죠.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아마존 명절에는 부족 의식을 했어요. 무리야, 이건 할아버지 나라 춤이야. 칼리나가 부족 춤을 가르쳐 줬어요. 엄마, 재미있어요. 무리가 열심히 따라했죠. 저도 무리한테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아빠, 이것도 배우고 싶어요. 그래? 그럼 같이 해보자. 무리는 태권도와 아마존 부족 무술을 모두 배웠어요. 정말 특별한 아이였죠. 지금 무리는 5살이 됐어요. 한국어와 스페인어, 그리고 부족 언어까지 세계 국어를 해요. 아빠, 엄마는 어디서 왔어요? 엄마는 아마존에서 왔어. 아마존이 어디예요? 아주 멀리 있는 정글이야. 나무가 정말 많은 곳이지. 저도 가보고 싶어요. 언젠가 같이 가자. 가끔 칼리나와 그때를 돌아보며 이야기해요. 만약 그때 활을 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글쎄요. 아마 다른 인생을 살았겠죠. 후회해요? 전혀요. 도윤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그날 아마존에 가지 않았다면 칼리나를 만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때로는 문화 차이로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도윤아, 우리 부족은 이런 때 이렇게 해요. 그래요? 한국은 좀 달라요. 그럼 둘 다 해봐요. 그렇게 저희만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칼리나는 지금 한국 문화를 연구하는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언젠가는 한국과 아마존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해요. 저는 여전히 산불진화대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위험한 일이지만 사람들을 구하는 보람이 있거든요. 도윤아, 조심해요. 출동할 때마다 칼리나가 걱정해줘요. 걱정 마요. 무리와 칼리나를 위해서라도 꼭 돌아올게요. 그렇게 약속하죠. 얼마 전에는 칼리나 아버지이신 족장님이 다시 한국에 오셨어요. 손자를 보러 오신 거죠. 무리야, 이분이 할아버지야.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무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족장님이 정말 기뻐하셨죠. 이 아이가 우리 핏줄이군요. 네, 정말 똑똑한 아이예요. 족장님이 무리한테 부족의 역사를 들려주셨어요. 무리는 눈을 반짝이며 들었죠. 할아버지, 저도 정글에서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언젠가 할아버지가 다 가르쳐 줄게.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무리가 두 문화의 자산을 모두 갖게 된 거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넓은 아마존에서 칼리나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확률이 낮은 일이겠어요. 하지만 만났고 사랑했고 지금은 가족이 됐습니다. 사랑은 정말 국경도 문화도 넘나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죠. 칼리나한테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진짜 전통은 고집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이에요. 서로 다른 걸 인정하면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무리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지 정말 기대돼요. 아마 저희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 거예요. 가끔 무리가 물어봐요. 아빠, 사랑이 뭐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해줘요. 사랑은 서로 다른 걸 이해하는 거야. 엄마와 아빠가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사는 것처럼 말이야. 그럼 저도 사랑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무리는 누구든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무리한테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 6년을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헤어짐의 아픔도 있었고 재회의 기쁨도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칼리나도 저도 끝까지 서로를 믿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만나면 놓지 마세요. 비록 힘들어도 끝까지 노력해보세요. 저희처럼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겁내지 마세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풍부한 삶을 만들어줄 거예요. 칼리나를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됐고 더 큰 사랑을 알게 됐죠. 지금도 칼리나가 무리한테 아마존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요. 그 옛날 정글에서 활을 겨누던 여전사가 이제는 따뜻한 엄마가 됐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옆에서 든든한 아빠가 되어 있고요. 사랑은 정말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 총과 활이 대치했던 그 순간에서 시작된 저희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도 언젠가 운명 같은 사랑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용기를 내세요. 저희처럼 멋진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